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남편과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나름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저에게 항상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죠. 시자 붙었다고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난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할 거니까. 너도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부담감을 덜어주셨고 그 덕에 시집살이 하면서도 큰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운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며 끈끈한 사이가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평화롭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이가 갈리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이 납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 관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놓는 만큼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건 3년 전의 일이었네요. 베트남에서 야심차게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면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한 6개월의 기간이 흐르고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일정이 길어져 당분간 올 수 없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솔직히 6개월도 길다고 생각했던 저는 할 말을 잃을 만큼 실망했죠. 은정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 정말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이후로 남편은 제가 귀국 일정을 물을 때마다 항상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결국 3년이나 떨어져 살게 됐죠. 중간중간 한국에 들어올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지 못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채 서로의 안부를 영상통화로만 확인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연애 때부터 줄곧 붙어있던 남편이 갑자기 없으니까 집도 너무 썰렁한 것 같고 외롭더라고요. 밤에 혼자 잠들기도 외롭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전구를 갈아야 할 때도 막막했어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큰 의지가 되어주셨죠. 어머님은 60이 넘으셨지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거든요. 어머님은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저를 보고 안쓰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정이 남편 없이 지내려니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우냐. 민수 올 때까지 내가 뭐든 도와줄 테니 어려워하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다 털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죠. 늘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사주셨죠. 혹시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병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친정엄마처럼 어려움 없이 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어 가끔 저를 시댁에 내버려둔 채 와보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해외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영상통화할 때마다 살이 빠지고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 될 정도였거든요. 여보,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 몸 관리 좀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을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베트남 음식 사진도 보내주면서 나중에 함께 여행 오자고도 했죠. 그래서 저도 그리움을 참으며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그래도 2년째부터는 좀 적응이 되더군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더욱 편해졌고 남편 없는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맘때는 어머님과 함께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잘 따르며 사는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네요. 아유, 이 집 며느리 참 착하고 예쁘네. 어떻게 1년 넘게 남편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기다리니?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뿌듯했어요.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저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3년째가 되니까 다시 조금씩 서운함이 살아나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3년 동안 한 번도 다녀가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못 오고 제 생일에도 못 오고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에도 못 왔거든요. 자기 도대체 언제 들어와? 어머님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알아, 나도 정말 보고 싶어. 이번 달 안에 꼭 들어갈게.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야. 그렇게 항상 다음을 기약하며 저를 달래던 남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 넘게 전화통화가 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연락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나 급하게 귀국하게 됐어. 지금 공항에서 출발해. 2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자기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금방 갈 테니 기대하고 있어.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달려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어머님에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지금 인천공항이래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민수가? 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말도 없이 왔나봐요. 그게 정말이냐? 지금 민수가 집으로 온다는 거지? 네, 그렇다니까요. 어머님도 안 믿기시죠? 저는 기쁨에 들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보다 더 놀라셨는지 눈만 크게 뜨고 바라보실 뿐 별다른 답이 없으셨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얼른 냉장고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다 또다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이 고기 좋아하는데 하필 오늘 고기가 뚝 떨어졌네요. 어머님, 저 얼른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죠. 남편이 온다는 말을 듣고부터 얼굴이 굳어있던 어머니가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큰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가방에 막 집어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향해 물었네요. 어머님, 갑자기 뭐 하세요? 은정아.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도 빨리 짐 싸라. 네? 왜요? 민수씨 곧 와요. 당장 도망쳐야 해. 다급하게 외치는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씩씩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유 모를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가방에 필요한 것만 챙겨.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손까지 덜덜 떨면서 계속 창문 밖을 확인하시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저도 덩달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그이한테도 연락할까요? 연락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님은 기겁하며 소리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죠. 3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한테 왜 연락하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너무나 절박해 보이는 어머님에게 한마디도 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3년 동안 절 그렇게 잘 돌봐주신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준비됐어요. 그래, 빨리 차에 타자. 시어머니는 차 열쇠를 들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저도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죠. 그런데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기다린 남편을 이제야 만나게 됐는데 집으로 오는 남편을 두고 그냥 떠나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제가 차에 타자마자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안전운전을 고집하시던 분이 그날은 무척 허둥대셨죠. 어머님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그러더니 한참을 달려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네요. 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말이야. 해외 출장 간 게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해외에 일하러 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는 3년 전부터 여기 국내에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이 회사에서 출장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잖니.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라. 나도 얼마 전에야 우연히 알게 된 일이다.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달 전쯤 친구들하고 대구에 갔었어. 내 친구 딸이 대구에서 결혼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네, 기억나요. 그때 옷까지 사입고 기분 좋게 나가셨잖아요. 헌데 그날의 기억을 더듬다 보니 이상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던 어머니가 다음날 어두운 얼굴로 돌아와 하루 종일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려도 괜찮다고만 하셔서 저도 소가리를 했었죠.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나 사실 그날 대구에서 우연히 민수를 봤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틀림없이 내 아들이더라. 근데 민수가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었어. 처음엔 회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이상한 거야. 일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부부처럼 행동하더라고.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더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인 분명히 해외에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말씀을 다 잊지 못한 어머님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것 봐라. 그날 내가 몰래 찍은 거야. 헌데 시어머니가 내민 핸드폰 속 사진에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진한 애정 표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과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 현관에서 허리에 손을 감고 입 맞추는 모습까지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그이가 맞는 거예요? 너도 봤으니 알잖니? 저건 아무리 봐도 민수가 틀림없잖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런 짓을 하느라 그동안 집에도 안 오고 해외에 있는 저를 속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좀 썼다. 사람이요? 그래. 그때같이 여행 간 친구한테 사설 탐정하는 조카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민수가 뭐하고 지내는 건지 알아봐달라고 했어. 그래서요? 며칠 후에 이 사진을 더 보냈더라. 이것도 한번 봐라. 시어머니가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도 있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정말 부부처럼 전혀 주의를 인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네요. 그 여자 이름이 정미영이더라. 30살이고 대구에서 사업하는 모양이야. 사업을요? 그래. 민수가 해외 출장 간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실제로는 대구에서 그 여자랑 사업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3년 동안 해외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뇨.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그 탐정이 그러는데 그 둘이 요즘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야. 민수는 도박을 하고 저 여자는 분에 넘치는 사치를 부리느라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 도박이요? 고스톱도 못 치던 그이가 도박을 했다고요? 그래, 나도 놀랐다. 어쩌다 그런 못된 일에 발을 들였는지. 민수는 생전 안 하던 노름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자는 꼴에 사업한다시고 사치를 엄청나게 했다더라. 차도 최고급 외제차로 명품으로 도배를 하면서 살았나 봐.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과 도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탐정이 두 사람을 미행하다 카페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더라. 무슨 얘기요? 민수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너는 바람 피운 걸로 만들어서 집에서 쫓아낸 다음에 우리 집하고 내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고. 사실은 탐정이 나한테 그 둘이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보냈더라. 근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차마 너한텐 들려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전부 사실이야. 내가 똑똑히 들었다. 그게 무슨...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멀었다고 민수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은정아, 민수는 이제 예전에 그 성실하고 착하던 내 아들이 아니야. 네가 알던 남편도 아니고. 오늘 민수가 온다고 한 것도 아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오는 걸 거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년간 믿고 기다렸던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배신하다니, 그것도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뇨. 어머님,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어머님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성심껏 모시며 살아왔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 부모와 저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니, 3년 동안 남편을 믿고 기다렸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어디로 가시려고요? 일단 내가 아는 언니네 집으로 가서 신세를 지자. 네? 그분이 이런 상황을 아시나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다 얘기했지. 그 언니도 남편이 돈으로 사고쳐서 고생한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해 주더라. 지금은 속썩이던 남편이랑 황혼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
어느새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접어들었고 거기서도 30분 정도를 더 달려 조용한 주택가의 아담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들어가자. 그때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성분이 나와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순자야, 고생했겠구나. 아이고, 며느리도 많이 놀랐겠네.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고요. 괜찮아. 우리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 네가 얼마나 많이 위로해줬니. 얼른 들어와서 일단 쉬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주인분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도 그 곁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신이 없어 계속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현실을 점점 깨달을수록 절망적인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님과 친구분은 그런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셨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힘들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고 제 지난 시간이 억울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만약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큰 소리만 친다면 제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었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았죠. 그날 빈집에 도착한 남편은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저 둘 다 연락이 되지 않자 그 뒤로도 며칠간은 핸드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집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더군요. 네? 오늘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담긴 얼굴로 저를 향해 말씀하셨죠. 은정아, 네 남편이 부동산 사무실에 나타났대. 예상대로구나. 네? 부동산이요? 그래. 며칠 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동산에 급매로 집을 내놓고 당장 팔아달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급하게 매수자를 구해서 오늘 계약하기로 했었나봐. 그런데 그제야 이미 집이 계약되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더라. 네? 계약이 되어 있다뇨? 그게 무슨...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미리 다 손을 써놨어.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시어머니의 눈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민수랑 그 여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요양원에 갇히거나 집에서 쫓겨날 순 없잖니? 손을 쓰다뇨?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집이랑 땅을 내가 이미 다 처분했다. 언제 민수가 들이닥칠지 몰라서 그 전에 미리 팔아버린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니 언제 그런 일을... 탐정한테 민수랑 그 여자 계획 듣고 나서 바로 움직였어. 어차피 집 명의고 뭐고 아직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민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팔아버린 집을 또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몰랐지. 바람 피우는 거 들킨 것도 모르고 집 처분한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을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고요. 어머, 그럼 민수 씨는... 뒤늦게 우리 집에 이미 매도 계약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야. 이중 계약을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인데 집을 팔겠다고 가져간 위임장도 조작된 거였을 테니까. 네? 경찰에 신고까지요? 그래, 다 내가 예상한 대로야. 부동산 사무소에서도 난리가 난 거지. 이미 팔린 집을 또 팔겠다고 계약하려고 했으니. 우리가 집 떠나기 며칠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명의 변경 처리가 안 된 상태거든. 그제야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지. 거짓 위임장으로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는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거든. 거기다 이중계약도 문제고. 지금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가 온 거야.
어머님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이 먹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야. 오랜 세월 쌓인 지혜는 무시할 수 없는 거란다. 그때 시어머니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팀장님. 어떻게 됐나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하고 계셨어요. 네. 아,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네, 모든 증거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절 보며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민수랑 그 여자가 3년간 저지른 짓의 증거를 다 모았다. 어떤 증거요? 두 사람이 부부 행세를 했다는 증거랑 그리고 불법 도박한 정황들. 그러면서 탐정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여주셨죠. 이것 봐. 민수랑 그 여자가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도 멀쩡하게 부부 행세한 모양이다. 증언을 확보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던 게 억울하잖아. 그러면서 눈을 빛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을 보며 얼결에 되물었죠. 네? 제가요? 그래. 민수는 사문서 위주로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여잔 이제 너한테 상간녀로 고소당할 거다. 제가 상간녀 고소를요? 그래. 망설이면 안 돼. 들어보니까 바람 피운 걸 알고 나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더라. 너무 늦어지면 안 돼. 지난 3년간의 증거가 다 있어서 승소는 확실하니까 당장 하자. 이 인간들 제대로 눈물 쏙 뽑아놔야지. 어머님, 근데 이러다 민수 씨가 실형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고생해서 키워준 호러미를 치매로 만들 생각을 하질 않나. 시집살이 하면서 3년이나 기다려준 조강지처를 버리려고 하질 않나.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그런 썩을 인간도 아들이라고 감쌀 줄 알았니? 나는 널 친딸로 생각한다고 한 게 빈말이 아니다. 감히 내 딸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감사하면서도 덜컥 겁이 났어요. 소송이니 경찰서니 저에겐 평생 인연이 없는 줄만 알았던 단어들이 너무나 성큼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망설임 없이 미리 알아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대로 상간녀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내일 증거 사진이랑 서류 들고 찾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어머님은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이제 너도 그 여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지. 증거와 증인이 너무 확실하니까 발뺌할 수 없을 거야. 못난 아들 너한테 떠넘기고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상간 소송에서 최고 배상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만약 저 혼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기만 했을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어머님의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절 바라보다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탐정에게 넘겨받은 자료들을 전부 보여줬죠. 변호사는 진지하게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입을 열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상간녀 소송은 확실히 승소할 수 있어요. 특히 3년간 부부 행세를 했다는 증언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질문에 변호사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은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며느님이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동안 거짓 핑계를 대면서 부부 행세까지 한 정황과 그 기간도 짧지 않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 불법 도박권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실형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요? 네. 특히 여기 다른 자료들 보면 아드님과 상간녀가 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강탈하려고 불법적인 경로로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한 증거도 있어요.
이건 가중처벌 사유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며칠 후 상간녀 소송 서류가 상간녀에게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용한 탐정이 바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탐정의 연락을 받고 의미심장하게 웃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이것 봐. 그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단다. 네? 무슨 난리요? 소장이 배달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알게 된 모양이야. 그 여자가 3년간 유부남과 살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부부인 척 살았다는 거 말이야. 네? 우체국 등기로 본인한테 배송된다고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 여자들 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둘이 맨날 붙어다니면서 부부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 한창 어린 20대들의 애들도 아니고 나이 30이 훌쩍 넘은 것들이 길바닥에서 그렇게 쪽쪽거리고 다니니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 등기 받는 걸 본 이웃 사람들이 확신하고 소문낸 것 같더라.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동네 여자들이 신나서 떠들어댄 거라 누구 하나 딱 잡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는 상황인가 봐.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았겠네요. 당연하지. 아주 죽을 맛이겠더라. 그냥 소문만 나서 수근거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3년간이나 자기들을 속였다고 화가 단단히 났는지 관리사무소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불륜남녀 추방하라고 누가 현수막도 걸었나 봐. 항의 전화요? 그래.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이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고 내보낼 수 없냐는 항의 전화가 엄청나다더라. 남의 남자 뺏어서 부부 행세할 땐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두 사람의 사업 관련된 파트너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투자건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통보한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흥분한 듯 높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어서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에서 상대 거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저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지저분한 소문나는 사람들 치고 사업도 똑바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둘하고 계속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다 자업자득이야. 그러면서 사설 탐정이 찍어보낸 사진까지 보여주셨어요. 아파트 입구에 불륜녀 추방이라고 붉은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이었죠. 이렇게까지 저 대신 주민들이 복수해주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심한 일도 있었어. 또 다른 사진엔 상간녀의 집 앞에 날달걀이 던져진 흔적들이 찍혀 있었어요. 주민들이 화가 나서 달걀을 던진 모양이더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어머나, 주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죄짓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당연하지. 두고 봐라. 이제 투자도 못 받고 지역 주민들도 등 돌리면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건 일도 아니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먹고 살기 힘들면 다 소용없어지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 인간들 서로 물어뜯는 거 얼마 안 남았어. 그러더니 며칠 후 정말 신기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치 어머님이 미래를 보신 듯 말씀하셨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은정아, 그 인간들이 아주 궁지에 몰린 모양이더라. 민수는 지난번 사문서 위조랑 이중 사기 계약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기간이고 소송당한 상간녀는 얼굴 들고 대구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이래. 그래서 둘이 아주 대판한 모양이더라. 싸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파트 주민들이 고함을 다 들을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다더라.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였나 봐. 네? 아니,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네요? 당연하지. 내가 뭐라 그랬니? 가뜩이나 도박이랑 카드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투자자도 다 떨어져 나가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니?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싸웠겠지. 말 그대로 아주 피 튀기게 싸운 것 같더라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 처음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후련했어요. 하지만 이내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그까짓 일로 헤어질 만큼 얄팍한 사이였으면서
저와 어머니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게 허무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 그래도 빚에 쪼들리던 상간녀는 저에게 소송당하고 당황해 급한 마음에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 모양이에요. 하지만 딸이 유부남을 꼬여내 불륜 행각을 펼쳤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다더군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의 상황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이 사업하면서 마련했던 아파트는 진작에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님이 집을 팔고 숨어버려 본가에도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전전하다 간신히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불법 도박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절망에 빠진 남편은 저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에 이어 음성 메시지까지 남기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자기가 오해하는 게 있어. 난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여자가 막무가내로 들이댄 거야. 난 당신을 배신하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거의 반강제로 끌려다닌 거라니까. 엄마, 제발 경찰에 내가 일부러 이중 계약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증언 좀 해주세요. 난 정말 엄마가 집 팔려고 계약한 것도 몰랐고 엄마 인감도장이랑 위임장 위조한 것도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이대로 하나 있는 아들이 콩밥 먹는 거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저는 치를 떨며 메시지를 핸드폰에서도 저희의 머릿속에서도 지워버렸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상간녀 소송의 재판일이 다가왔어요. 법정에 나타난 상간녀는 제가 사진에서 보아온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군요. 진한 화장과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하지만 처벌은 받고 싶지 않은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민수 씨가 결혼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간녀는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하더군요. 하지만 만천하에 드러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재판장님, 이 메시지를 보시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신 와이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상간녀는 할 말을 잃은 듯 당황하더군요. 재판장님, 피고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가정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메시지를 보시면 피고가 내연남의 어머니, 그러니까 원고의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원고를 내쫓으려고 함께 모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가정 파괴 행위입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상간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어요. 여러 가지 증거와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유지했음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셨어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계획적인 가정 파괴 행위로 판단되며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절 붙잡고 울면서 빌었어요. 은정씨,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도 그 인간한테 속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엔 남편의 형사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는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시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감을 도용하고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거래를 목적으로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형에 처한다. 그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갔어요. 엄마, 은정아, 내가 잘못했어. 그거 전부 다 그 여자가 꾸민 일이야. 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그 여자가 하도 괴롭히는 통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어머님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난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 너도 부질없는 기댄 버리고 반성하면서 죗값 제대로 치르거라. 그러자 남편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고 내연녀는 저에게 줄 배상금과 사채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듣기로는 편의점, 고깃집, 건물 청소, 닥치는 대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버린 두 사람이 각자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게 된 거죠. 폭풍 같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됐지만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공허한 마음을 안고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뭘 하긴, 넌 이제 자유야. 그동안 못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훌훌 털어버리고 네 인생 새롭게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전 경력 단절된 지도 오래됐고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 지금처럼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보자. 지금까진 내가 네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부턴 진짜 엄마가 돼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난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오늘부터 진짜 딸을 얻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아 어머님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와 어머님은 고부간이 아닌 진정한 모녀지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야, 엄마?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우리 둘이 카페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카페요? 그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거야. 엄만 집에서 쿠키며 빵 만들기를 좋아하고 넌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니. 사실 저는 남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외로움을 달랠 겸 커피에 대해 공부하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제안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험도 전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 당연히 처음 해보는 거야. 다 어려운 법이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욕심부리지 말고 내 가족한테 먹인다는 생각으로 엄만 빵을 굽고 넌 커피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뒤통수 맞고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방황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제안을 듣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은정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의지해 카페 개업 준비에 들어갔네요. 화려하고 복잡한 곳보다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동네 주민들이 오가며 편하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 발품을 팔아 적당한 공간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무 소재를 많이 사용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완성된 카페에 제가 키우던 화분을 가져다 놨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와 어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메뉴를 연구하고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작은 것까지 고민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뜸하던 손님도 어머니가 굽는 디저트와 제가 내린 커피의 향긋함에 이끌려 하나둘 카페를 찾기 시작했고 조금씩 단골 손님들도 생겨났죠. 사장님, 오늘도 그 쿠키 있나요?
네,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거 있어요. 여기 오면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시어머니도 카페 일을 정말 즐기고 계셨죠. 은정아,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하다. 손님들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하루는 동네에 이사 왔다며 처음 카페를 들른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모녀가 사이좋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 너무 부럽네요. 같이 일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날 없으세요? 그 말에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대답했죠. 싸우긴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할 시간도 부족한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희 카페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가 자리 잡는 시간 동안 저희 두 사람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네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이라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비록 남편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시어머니라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어머님은 요즘도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정아, 너 아직 젊어.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밀어내지 말고 관심 가는 사람 있거든 꼭 용기 내서 만나봐라. 네 혼수는 꼭 내 손으로 직접 해줄 거다.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조용히 웃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어머님과 둘이 만들어가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희의 이런 행복이 향긋한 커피향처럼 오래도록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